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인 시대. 그런데 지금 사라지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독일에서는 예전에는 줄 서도 못 들어가던 국공립 어린이집이 이제는 아이가 부족해서 홍보 전단지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한 해에 태어나는 아기가 통일 이후 최저를 기록하면서 재무장관이 연금과 국가 재정을 향한 시한폭탄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 한국. 합계 출산율은 여전히 인류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인데 최근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처음으로 소폭 반등했습니다. 인구가 줄면 경쟁도 줄고 환경에도 좋고 오히려 1인당 부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상상도 나옵니다. 하지만 국제기구들의 보고서를 보면 정반대의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고령화와 출산율 하락으로 앞으로 세계 경제 성장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전 세계 출산율 붕괴는 앞으로 우리 지갑과 일자리, 부동산, 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그리고 한국처럼 이미 바닥을 찍은 나라는 경제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영상에서는 출산율 붕괴가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분하지만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이는 인구 감소의 착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줄면 취업 경쟁이 줄어들겠지.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면 언젠가 집값도 떨어지겠지. 지구 환경을 생각하면 인구 감소가 오히려 좋은 것 아니냐. 실제로 어떤 나라에서는 출생아가 줄어들었는데도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오히려 더 빨리 오르고 남은 사람은 더 부자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겉으로만 보면 사람은 줄었는데 한 사람당 파이는 커지는 듯한 그림이 그려지죠. 하지만 IMF와 OECD의 분석은 다릅니다.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낼 수 있는 최대 속도 자체가 떨어진다. 노인은 늘고 일하는 사람은 줄면 연금과 의료, 요양비가 폭증하면서 국가 재정이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된다. 쉽게 말해서 내 몫의 파이는 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파이 전체가 작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 인구 구조 변화가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구조적 배경. 먼저 큰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유럽과 동아시아의 선진국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평균 연령은 이미 45반대에 다가가 있고 독일도 출산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유럽의 초저출산 국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프랑스조차 출생아 수가 전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극단적인 끝에 서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인구를 유지하는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즉,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들이 어느 시점부터 출산율 그래프를 동시에 꺾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는 공통된 정책 선택이 있습니다. 도시로 사람을 몰아넣고 부동산과 자산 가격을 올려 건설과 금융, 소비를 돌리는 성장 모델. 한국도 그 안에 있습니다. 저금리와 대출 확대,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집을 가진 사람에게는 큰 부를 안겨줬지만 집이 없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출발선 자체를 뒤로 밀어버렸습니다. 한편으로는 고학력 경쟁과 정규직, 대기업 중심의 노동시장이 결합되면서 결혼과 출산은 인생 하드 모드가 되었습니다. 유럽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툼한 연금과 공공의료 시스템은 기성세대에게는 든든한 방패막이지만 그 비용을 감당해야 할 젊은 세대에게는 보이지 않는 세금 폭탄이 되었습니다. 이런 선택들이 쌓여서 지금 국제보고서에 반복되는 문장 3개를 만들었습니다.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해야 할 사람은 늘어난다.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내려간다. 연금과 의료, 요양비로
재정 압박이 폭발적으로 커진다. 어떤 나라의 재무장관은 지금의 저출산과 고령화는 자국의 막대한 공적 부채보다 더 무서운 무자비한 인구 위기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 국제기관들은 한국의 출산율 문제를 경제 전체에 대한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의 현실, 이제 통계 뒤에 숨은 사람들의 현실을 두 명의 가상의 인물로 옮겨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33 직장인 민지, 중견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둘이 벌어도 전세와 월세, 대출이자, 부모님 용돈, 자기 개발과 생활비를 내고 나면 매달 자녀 한 명을 제대로 키울 만큼의 여유가 빠듯하게 남거나 아예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 부부도 아이를 둘 정도는 낳고 싶다는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경력 단절로 인한 소득 손실, 육아휴직 동안 승진 경쟁에서 뒤처지는 불안, 아이 한 명을 더 키우기 위해 옮겨야 하는 더 큰 집, 이 모든 비용을 합친 순간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둘은 무리고 한 명도 솔직히 자신 없다. 민지의 고민이 모이고 모이면 한국의 출생아 그래프가 됩니다. 최근 출생아 수가 오랜만에 조금 늘어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층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독일의 29살 엔지니어 루카스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가 다니는 회사는 인력난입니다. 독일 전체가 노동력 부족과 저출산을 동시에 겪고 있죠. 하지만 정작 루카스 개인에게 돌아오는 현실은 비싼 집값과 월세, 불안정한 계약제, 언제 구조조정이 올지 모른다는 공포입니다. 아이 얘기를 꺼낸 여자친구에게 루카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낳고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아이에게 안정된 미래를 줄 수 있을까? 이 두 사람의 머릿속에서 내려지는 결정들이 독일의 출산율과 아이를 모집하기 위해 어린이집이 홍보를 해야 하는 현실적인 장면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요즘 선진국의 많은 청년들은 아이를 싫어해서 안 낳는 것이 아니라 낳고 싶어도 계산을 하면 할수록 낳을 수 없는 구조 속에서 포기하는 쪽으로 내몰리고 있는 셈입니다. 출산율 붕괴가 경제에 미치는 도미노, 이제 본격적으로 출산율 붕괴가 경제에 어떤 후폭풍을 가져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장률입니다. 경제는 결국 일하는 사람의 수와 한 사람당 생산성이 곱해져 만들어집니다. 일하는 사람의 수가 빠르게 줄어들면 아무리 기술 발전과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도 예전 같은 성장 속도를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특히 내수 비중이 큰 나라일수록 소비의 중심인 청년과 중년이 줄고 연금을 받는 노인이 늘어나면 나라 전체의 역동성이 사라지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시장입니다. 돌봄과 요양, 건설, 제조, 서비스 업종에서는 이미 사람이 없다는 말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청년들은 괜찮은 일자리가 없다고 느낍니다. 결국 특정 업종과 지역에서는 인력난, 청년층에게는 취업난이 동시에 벌어지는 기묘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각국 정부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로봇 도입을 서두르면서도 현장의 인력 부족을 채우기 위해 이민 확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정과 연금 문제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연금을 받을 사람은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가 그대로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어느 시점에는 보험료 인상, 수급 연령 상향, 연금액 조정 같은 불편한 선택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의 연금과 의료 시스템은 아무것도 손대지 않으면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메시지가 각국 보고서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네 번째는 부동산과 자산 시장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저금리와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유지되거나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집을 살 나이의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일본 지방에서는 이미 공짜로 줘도 안 가져가는 빈집이 현실이 되었고
유럽과 한국의 지방 도시들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고령층은 보유 자산을 팔아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고 청년층은 아직 가지지도 못한 자산 가격을 떠안는 구조가 되면서 세대 간 자산 이동 방식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와 사회 구조입니다. 투표장에 나오는 사람의 상당수가 고령층이 되는 순간 정치인이 가장 먼저 신경 쓰는 것은 미래 세대가 아니라 현재 연금을 받는 세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조 개혁은 자꾸 뒤로 밀리고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부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쌓이게 됩니다. 경제 문제에서 시작된 저출산이 결국 정치와 사회 시스템까지 바꾸는 도미노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버티는 나라들은 무엇이 달랐나?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모두가 어려운 구조라면 왜 어떤 나라는 그래도 그나마 버티고 있을까? 대표적인 예가 프랑스와 북유럽입니다. 프랑스는 오랫동안 유럽에서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로 꼽혀왔습니다. 최근 들어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럽 평균보다 높은 편이고 다른 나라들보다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특징은 가족 정책이 곧 경제 정책이라는 인식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소득 수준과 크게 상관없이 지급되는 아동수당, 부양가족 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세제, 전국적인 공공보육 인프라, 엄마 아빠가 일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 노동시장 구조, 아이를 낳으면 가난해지는 구조가 아니라 아이를 낳더라도 중산층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정책적으로 설계하려 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방향을 택했습니다. 부모에게 충분한 기간의 유급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그 중 일정 기간은 반드시 아빠가 쓰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공공보육은 저렴하면서도 품질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결과 여성의 고용률과 출산율을 동시에 유지하려는 시도가 다른 나라들보다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들 나라조차 출산율이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질이나 문화 탓만이 아니라 어떤 전략과 제도를 선택했느냐가 출산율과 경제 모두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 한국의 작은 반등, 그리고 시간과의 싸움. 이제 다시 한국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출생아 수가 오랜만에 전년 대비 증가했고 합계 출산율도 아주 조금 반등했습니다. 일부 달의 통계에서는 전년 같은 달보다 출생아가 크게 늘어났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변화 뒤에는 코로나 시기에 미뤄졌던 결혼이 회복된 효과와 일부 지방 도시에서의 공격적인 주거와 현금 지원, 부모급여와 영아수당 확대 같은 정책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신호는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아이를 포기한 것은 아니고 조건이 조금만 나아져도 출산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몇몇 도시에서는 신혼부부용 공공주택 공급, 출산 시 의료비와 양육비의 대폭 지원, 어린이집과 산후조리, 문화시설을 패키지로 제공하면서 혼인과 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 눈에 띄게 높게 유지되는 사례도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미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사실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태어나지 않은 세대는 되돌릴 수 없고 학교, 군대, 기업, 연금 구조는 이미 인구 감소 시대에 맞춰 틀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싸움과 낮은 출산율에 맞는 경제 구조로 바꾸는 싸움을 동시에 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연금과 의료, 요양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 구조를 줄이며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고 주거와 교육비 구조를 다시 짜고 고령층과 여성, 이민자의 노동 참여를 확대하는 과제가 한꺼번에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국가 차원입니다. 성장의 기준을 향해서 질로 옮겨야 합니다. 사람 수와 노동 시간으로 성장하던 시대에서 더 높은 생산성과 더 나은 삶의 질을 중심으로 경제 전략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자동화와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그동안 뒤처져 있던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금과 재정 시스템도 정직하게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보험료, 수급 연령, 급여 수준을 세대 간 형평성을 기준으로 공개적으로 조정하고 언제까지 어떤 조건에서 유지가 가능한지 국민에게 솔직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주거, 돌봄, 일자리를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패키지로 보는 관점도 필요합니다. 출산수당 몇백만 원이 아니라 아이를 낳아도 중산층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 신혼부 부용 공공주택, 전일제 공공보유, 유연근무제를 도시와 지역 단위에서 묶어서 제공하는 실험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민과 다문화 전략입니다. 현실적으로 완전히 자급하는 인구 구조는 이미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민과 출산 정책을 함께 설계해 경제 활력을 유지하면서도 사회 통합을 이뤄내는 장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제 기업 차원에서의 대비도 중요합니다. 사람을 많이 쓰는 방식에서 사람을 아껴 쓰는 방식으로 경영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반복 업무는 자동화하고 한 명의 인력이 더 높은 부가가치를 낼 수 있도록 교육과 재훈련에 투자해야 합니다. 육아 친화적 근무 환경은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인재 확보를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유연 근무, 재택 근무, 탄력 출퇴근, 남녀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당연하게 만드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고령 인력을 다시 활용하는 구조도 중요합니다. 은퇴 이후에도 파트타임이나 프로젝트 단위로 시니어 인력이 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한다면 인력난 완화와 지식 전승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 개인 차원의 대비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에는 사라지는 직업과 더 필요해지는 직업이 동시에 늘어납니다. 돌봄과 헬스케어, 데이터와 인공지능, 자동화와 유지보수, 교육과 상담 같은 분야는 고령화와 기술 변화가 진행될수록 더 큰 수요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나만의 먹거리 스킬을 한 가지 이상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무 계획도 훨씬 긴 호흡으로 봐야 합니다. 기대 수명이 길어질수록 30몇 살에 취업해 60 전후에 은퇴한 뒤 몇십 년을 연금과 저축에만 의존하는 모델은 점점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50 이후에도 소득이 이어질 수 있는 세컨드 커리어를 미리 염두에 두고 소비와 투자, 대출 계획을 다시 짜야 합니다. 가족과 주변 관계망도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안전망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결혼과 출산이 아니더라도 함께 나이 들어갈 동료와 이웃, 친구를 만드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노후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이든 비출산이든 선택을 죄책감이 아니라 정보 위에서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낳지 않는 것도 각자의 삶의 전략입니다. 중요한 건 내 생애 전체의 비용과 소득 구조를 알고 그 위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연금, 세금, 주거 비용, 직업 안정성을 한 번쯤 숫자로 시뮬레이션해보고 나와 배우자의 인생 전략을 함께 짜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 출산율 붕괴와 한국과 유럽의 기묘한 움직임, 그리고 그 경제적 후폭풍과 대비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인구 감소는 단순히 사람이 줄어드는 현상이 아니라 성장률과 노동시장, 연금과 부동산, 정치 구조까지 한꺼번에 흔드는 거대한 변수입니다. 출산 수당 몇백만 원으로는 이 구조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주거와 일, 돌봄과 성 역할,
이민 정책까지 통째로 손대야 비로소 그래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정부만의 싸움도 청년만의 싸움도 아닙니다. 기업의 경영 방식, 우리 각자의 커리어와 재무 전략, 어떤 사회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합의, 이 모든 것이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인구가 줄어드는 세상에서 나는 어떤 기술, 어떤 관계, 어떤 선택을 쌓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각자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현실적인 고민일수록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출산율 그래프 뒤에 숨은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경제와 사회 변화의 큰 흐름을 차분하지만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